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사들의 부모를 만나서 자녀 교육 철학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뉴스쇼 기획 특집 대한민국 부모 발굴 프로젝트 부모임당. 오늘은 앨범의 모든 곡을 남매가 직접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하는 그룹입니다. 악뮤. 이분들 보고 있으면 태어날 때부터 천재였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반짝이는 재능을 도대체 어떻게 발견하고 키워낸 걸까요? 악뮤 부모님의 특별한 양육 철학 지금부터 들어보죠. 찬혁 수연 씨의 아버지 이성근 선교사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정말 뵙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은 이제 이름을 악뮤로 바꿨지만 네. 악동 뮤지션 시절부터 저는 엄청 팬이었고요.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정규 음악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데 저렇게 음악을 쓰고 저렇게 매력적으로 노래 부를 수 있지? 저는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네. 아버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제가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주옥 같은 악뮤의 곡을 제가 쭉 네. 읊어드렸는데 네. 아버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곡은 어떤 곡인가요? 최근 곡 중에서는 그 찬혁이가 군을 전역하고 만든 앨범 항해에 실렸던 예. 작별 인사라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솔로 앨범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때 솔로 앨범은 솔로 아니고요. 말고? 찬혁이와 수연이가 같이 낸 앨범인데 이제 수연이가 솔로로 부르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참 시적이고 잔잔하고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만든 노래여서 예. 그 노래를 좋아합니다. 두 사람은 천재인가요? 저희는 천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하도 뭐 매스컴이나 아니면 팬들 중에서 천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순간에 문득 진짜 우리 아이들이 천재였나? 그걸 엄마 아빠만 모르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에서 만나는 우리 아이들은 또 평범하기 때문에 천재와 같이 산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님 보시기에는 그냥 여느 집 남매 그렇죠. 같은 그런 막 둘이 싸우기도 하고. 그럼요. 아, 그래요? 네. 또 놀 때도 재밌게 놀고. 네, 둘이 티키타카 잘 하면서 놀기도 하고요. 부모님한테 투정 부릴 때도 있고. 네. 아, 그래요? 네, 서로 질투하면서. 아니, 그 찬혁 수연 남매의 어린 시절은 정말 어땠어요? 어린 시절? 어린 시절 뭐 특별하다고는 생각이 들질 않았고요. 여느 아이들처럼 남매들처럼 그렇게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싸울 때 싸우고, 예. 그때도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질투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시절, 뭐 유치원 시절 이럴 때는 그냥 특별히 남다른 걸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아버님께서 잘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두고 네. 오랜 꿈이던 선교사가 되어서 몽골로 떠나게 되셨어요. 네. 그게 아이들 몇 살 때입니까? 제가 선교사로 나간 게 2008년도였고요. 찬혁이가 6학년, 수연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 아이들 이제 몽골로 우리가 떠나야 해, 가족 모두가 했을 때 네. 반응은 어땠어요? 그때 아이들의 반응은 와,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와, 이런 이제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 허름한 뭐 아파트? 네. 그렇죠. 뭐 선교사가 뭐 돈을 거기서 네네. 펑펑 쓰려고 간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곳이었잖아요. 네. 그때는 뭐 저희가 이제 몽골에서 살게 된 곳은 이제 러시아 아파트였고요. 좀 오래된 구식형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뭐랄까요, 방이 4개, 거실까지 4개였어요. 작지만. 예. 근데 저희가 한국에서 살 때는 반지하 방이었고 거실까지 하면 방 3개긴 했지만 예. 그냥 잘 때는 옹기종기 그냥 큰 방에서 같이 자고 그렇게 했었는데 몽골에서 살게 되면서 각자 자기 방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근데 저는 남매를 홈스쿨링 시키신 걸로 유명하잖아요. 홈스쿨링을 시키셨다길래 일부러 자유롭게 키우려고 그런 선택을 하신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 저 역시도 아주 평범한 한국의 아버지여서요. 예. 몽골에는 이제 선교사 자녀 학교라고 해서 울란바타르
MK 스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다니는. 그래서 이미 그 정보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아이들 그 학교에 다니게 하려고 했었고요. 홈스쿨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에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국에서 이제 몽골에 가서 한 1년도 안 돼서 좀 재정적인 위기가 빨리 왔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보내지 못하게 된 상황. 그래서 집에서 공부를 시켜야 됐기 때문에 그게 홈스쿨이 아닌가라고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예. 할 수 없이 말하자면은 사립학교니까 거기는 네네. 돈이 많이 드는 학교를 보낼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시작한 게 홈스쿨링. 네네. 근데 홈스쿨링이라는 건 학교를 그냥 안 다니고 논다는 게 아니라 학교 대신 집에서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이 뭐 교사 경력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처음에는 그럼 시행착오가 많으셨겠는데요. 저희가 한 3년 정도 홈스쿨이랍시고 하긴 했는데 3년이 지나서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은 실패다. 그 실패인 이유는 저희 홈스쿨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공부하니까 홈스쿨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고요. 저 자신이 홈스쿨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했던 방법은 그냥 학교에서 배우던 시간표를 그대로 가져다가 집에서 운영하는 거였어요. 학교에서 배우던 우리로 한국식으로 치면은 뭐 국영수 1, 2, 3교시 점심 먹고 그다음에 그렇죠. 무슨 뭐 사회 배우고 과학 배우고 맞습니다. 그냥 그대로 준비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착착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더군다나 아이들이 방에서 각자 자기 방에서 조그만 컴퓨터를 선생님 삼아서 공부를 하던 거였기 때문에 사실 사람과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저나 제 아내가 교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빨리 지치고 실증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얼마 만에 못하겠다 백기를 들었습니까? 한 달 만에요. 처음에는. 그래요? 예, 원래는 저희가 홈스쿨을 이러저러해서 우리가 홈스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한 1년 정도만 하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학교 다시 보내달라고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와 우리 학교 안 가도 돼요? 라고 이제 너무 좋아하던 아이들이 한 달 만에 학교 보내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학교 가면 안 돼요. 차라리 학교 가면 안 돼요. 근데 재정적으로는 지금 갈 형편이 안 되고 가르칠 방법은 없고 아이들은 학교 가고 싶다고 어떻게 그 상황을 푸셨어요?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저희가 한번 기도하면서 이 상황들을 어쩔 수 없이 번복을 할 수 없으니까 1년은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한번 잘 해보자라고 격려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아이들이 홈스쿨 한 데 있어서 처음에 찬성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국제학교를 가야 하는. 네, 저희가 이제 한인 학교긴 하지만 여기에는 대체로 이제 몽골에서 태어나거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몽골에 와서 다니던 아이들이 유치원 과정서부터 해서 영어를 배웠는데요. 당시에 저희 아이들은 한국 교육이 영어를 가르치는 커리큘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ABCD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몽골을 가게 된 거고 영어 수업을 듣게 되는데 완전히 이제 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찬혁이 같은 경우는 하면 좀 잘해야 되고 인정도 받고 하는 게 참 중요한 아이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친구들보다 많이 떨어지고 칭찬도 못 받고 그러니까 다른 자기가 잘하고 좋아했던 과목에도 영향을 줬던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 그래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자고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힘들어했는데 그래서 잠시 우리가 학교 가는 것을 좀 쉬자라고 했을 때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좋아했던 건데. 근데 한 달 만에 아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가 막 사춘기 때. 맞습니다. 정말 2중고 3중고였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어땠어요 모습이? 이제 찬혁이가 사춘기가 왔죠. 저희가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나이 때부터 이제 홈스쿨을 이제 하게 됐는데 처음엔 저희가 이 아이가 사춘기가 왔는지도 사실 눈치채를 못했는데 상당히 민감해지더라고요. 성격도 민감해지고. 근데 아이가 워낙 착해서 부모한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뭐 이렇게 대꾸를 한다든지 전혀 그러진 않아요. 속으로만 알았던 거죠. 그래서 더 제가 좀 못 느꼈던 것 같고 다만
그런 사춘기 증상을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그것이 저한테 반항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제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아이를 많이 좀 혼내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혼내고 그러면 그때는 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진 않았어요. 제가 일방적이었죠. 많이 혼냈죠. 그러셨어요. 그럼 아이는 속상해서 엄마한테 하소연하기도 하고 엄마가 중재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사춘기에다가 경제적으로, 학업적으로, 뭐 관계적으로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으신 건데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결단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겠다? 저희가 이 시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년 정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너희 기도는 빨리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사실 위로하면서 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하고 하면서.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사실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3년 차가 다 끝나갈 때 그때는 이제 이미 찬혁이가 중학교 2학년 나이 그러니까 가장 중2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중2병 가장 그 이제 시기. 사춘기적으로는 가장 증상이 완숙해져 있을 그렇죠. 그 시기에 대했을 때 아내가 지금 이대로 우리가 계속 홈스쿨을 진행하는 것은 이제 당신에게나 또 아이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보자라는 제안을 하게 돼서 그때 좀 가족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한 1박 2일쯤 울란바타르 외곽에 있는 한 고아원 방학간을 빌려서 거기 가서 함께 좀 밥도 지어 먹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또 그때 또 받은 말씀들이 좀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제 마음에 좀 크게 작용을 해서 그 안에서 좀 하나님께 교훈을 받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받으셨어요? 일단은 저 나름대로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해서 책임감 있게 이런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지 못하지만 아이들의 그 미래와 기회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것들이 오히려 사실 처음에 몽골에 올 때 하나님께 저희 아이들을 위탁해 드리겠노라 이렇게 기도했던 것들에 반해서 사실은 제 책임감만으로 하려고 했던 좀 불신앙적인 불순종적인 신앙적 태도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전혀 또 아이의 사춘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사춘기에 놓여있는 아이에게 참 상처를 주는 아빠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가족들에게 용서를 좀 구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내일 당장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해서 이 홈스쿨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좀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그 기도할 때에 바로 저의 마음 안에 주어졌던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성경에서 많이 강조되어 있던 바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신 성품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선물처럼 주어졌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관심을 사실 갖지 않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와 능력, 그 재능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 기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이 1년 동안 우리가 홈스쿨을 중단하고 이제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시간을 1년 동안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니까 당연히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기분으로 몽골을 왔는데 내가 와서 너무 내 욕심으로 아이들을 꾸역꾸역 교육시키려고 하다 보니 난 능력 안 되고 아이들도 힘들고 지치고 이러다가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래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럼 마음껏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해봐. 마음껏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뭐 이런 생각을 하셨 신앙적으로. 뭐 하나님께 맡기자.
근데 어떤 식으로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잘 방법을 몰랐어요. 예. 다만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오면서 저도 많이 힘들었고 아이들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본인들 안에 어떤 재능과 또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탐구할 기회가 없었으니 예. 그거를 놀이를 통해서 너희들 하고 싶은 것 시도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보자라는 예.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신앙인들도 계실 테고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듣고 계실 텐데 기독교인인 분들은 이제 어떤 말씀인지 금방 알아들으실 네. 거고요. 기독교인이 아니시더라도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에게 숨겨져 있는 재능이 있는데 그걸 탐색하고 발견해낼 수 있는 시간을 주자. 네. 그 생각을 하셨다는. 그렇죠.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마음껏 놀게 하셨어요? 이건 좀 제 기질사항이긴 한데 아이들에게 제안을 했던 거는 놀더라도 시간표는 짜서 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마치 홈스쿨을 할 때 각 수업 시간표를 만들었던 것처럼 예.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놀 것인지 한번 계획을 해보자. 예를 들면 어떤 예. 식의 시간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들은 뭐 인터넷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집에 있는 뭐 게임 가지고 카드놀이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춤을 춘다든지 뭐 TV를 보면서 춤을 춘다든지 그걸 뭐 시간표를 이런 거죠. 적어서? 예,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 근데 그 전에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각자 방에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실증 나고 지치고 따분하니까 딴짓이라는 것을 그렇죠. 하게 됐을 때 부모는 딴짓을 참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딴짓하지 마.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집중! 놀아.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딴짓이라는 것을 니네들이 마음껏 해봐라라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딴짓을 자기들이 뭘 하면서 딴짓을 했을까? 뭐 낙서도 하고 친구와 채팅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니까 책만 멀리 하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신기했던 게 아이들이 매일마다 저한테 와서 시간표를 다시 바꿔야 되니까 다시 프린트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놀이를 하면 정말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할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이것만 하다 보니까 실증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매일마다 시간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재정이 있어서 아이들의 놀거리를 제공하거나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여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것 가지고 놀아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아빠 기타도 장난감이 됐고요. 또 어느 분이 저희한테 기부해 준 이제 낡은 피아노가 또 놀이기구가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장난스럽게 이제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마음껏 놀아봐라. 대신 시간표는 좀 짜서 놀아 얘들아. 네네네, 계획적으로 그렇습니다. 놀아봐. 했더니 그동안은 집중, 공부 이것 때문에 쳐다보지도 못했던 기타, 피아노 그냥 주변에 집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놀거리가 된 거예요. 장난감으로 만드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다가 아이들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신 건 그러면 언제쯤? 그러니까 제가 1년 정도는 우리가 공부를 쉬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1년 동안 저도 홈스쿨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더 재미있게 아이들의 어떤 재능이나 관심사를 키워줄 만한 그런 홈스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선배 홈스쿨러들을 통해서도 배우기도 하고 책도 보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도 대학은 가고 싶었어요.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친구들이 가니까 자기도 가고 싶다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검정고시라도 봐야 하니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다 동의를 했고. 아이들이 하고 싶다 그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고 싶다고요. 친구 따라서. 그러다 해서 그러면은 검정고시를 봐야 될 테니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뭐 그래야지요 정도 동의를 한 상태였고 약속한 1년이 다 끝날 때쯤에 이제 좀 공부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재미있게 홈스쿨 할 수 있도록 아빠도 준비를 많이 했어. 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교회 저희가 이제 한인교회를 다녔는데 아이들이 그 교회에서 어느 그 찬양팀을 하던 고3 형 하나가 그냥 노래를 재밌게 하나 만들어 왔어요. 아이팟이라는 노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이제 제일 큰 오빠고 형이다 보니까 밴드들에게 다 노래를 가르쳐주고 그거를
예, 예배가 끝나면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하고 같이 연주하고 하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찬혁이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저 형이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주목받고 같이 부르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됐죠. 예, 예. 그래서 집에 와서 바로 이제 방에 수연이를 데리고 가서 제 기타를 가지고 뭐 뚱땅뚱땅 한 30여 분 예. 하고 나서 거실로 나와서 저희 부부에게 엄마 아빠 저희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좀 봐주세요 하고 이제 자리에 앉혀놓고 부른 것이 이제 갤럭시라는 노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이들의 공식 데뷔 앨범의 맞아요. 마지막 수록곡이기도 한데요. 예. 그 노래를 그 노래 갤럭시라는 노래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코드 숨을 쳤어요. 왜냐하면 예. 이 아이가 이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가 아이팟이라는 노래, 그 형이 만든 아이팟이라는 노래를 듣고 만든 거였기 때문에 얘는 갤럭시구나. 뭔가 되게 장난스럽고 예. 좀 유치한 노래가 될 거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네. 애플사의 아이폰, 아이팟, 네. 그다음에 삼성의 갤럭시.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갤럭시구나. 은하수 네. 갤럭시가 아니라 그 네네. 갤럭시구나 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렇게 예측을 하고 네. 그냥 뭔가 재밌는 걸 하려나 보다라고 예. 했는데 아이들이 불러준 노래는 전혀 제 예상과 달랐죠. 매우 이제 갤럭시 은하수에 대한 노래였고 너무 서정적이고 시적인 예.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그것을 제가 듣는 순간 매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찬혁의 그 사춘기를 거치면서 네. 이 아이는 아빠가 너무 사실 이제 홈스쿨을 하면서 상처도 받았을 테고요. 아빠가 좋을 땐 참 한없이 좋은 사람이지만 워낙 원칙주의다 보니까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선택한 건 아빠한테 말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찬혁의 사춘기 때 아이는 말을 잘 하지 않고 표현력이 부족한 아이였습니다. 정말요? 네. 그런데 이 노래를 듣고 보니까 이 아이 안에 있는 이 정말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이 표현 가사만 봐도요. 예. 근데 멜로디라는 건 너무 예쁜 거예요. 예, 예. 첫 노래인데. 예.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가 입을 허 벌리고 와 너무 놀랍다. 어떻게 만들었니?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리액션을 해주니까 아이가 신나가지고 수연이를 데려가서 한 5분 만에 뚝딱 만들어서 두 번째 노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곡은? 그것은 이제 똑딱똑딱이라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이제 동요적인 노래긴 한데 역시 또 예쁜 노래였습니다. 공개된 노래는 아니지만 예. 아마 팬들 사이에서는 좀 이렇게 아마 좀 이렇게 알려진. 레전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걸 5분 만에 또 들어가서 예, 만들어 왔어요? 예. 와. 근데 그게 시작이 돼서 나중에 아이가 이제 K-팝 스타 프로그램 끝내고 나서 두 아이가 낸 이제 목소리를 높이 하이라고는 책에 예.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찬혁이가 그때 첫 노래를 만들어서 들려줬을 때 아빠의 그 반응을 보고 너무 좋았대요. 사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최고의 아마 칭찬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아빠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노래를 더 열심히 만들었다고 썼어요. 야, 그러니까 얘가 좀 남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흠뻑 칭찬을 해주셨군요. 네, 뭐 일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죠. 아니 근데 이제 부모님들 중에는 칭찬을 또 너무 하면 애가 자만할까봐 속으로는 이제 뭐 자랑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어도 더 분발해라. 네네, 그렇죠. 겸손해. 분발해. 너 야, 요거 하나는 왜 틀렸니? 이런 식으로 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잘했다 칭찬을 흠뻑 해주신 거예요. 네네. 그게 자신감이 돼서 또 좋은 노래를 더 많이 만들어야지.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칭찬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얘한테 뭔가 전문적인 교육을 좀 시켜야겠구나 하고 학원을 생각하신다든지 뭐 보통의 부모들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떠셨어요? 네. 사실 몽골에서 지냈기 때문에 뭔가 학원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도 아니었죠. 기회도 없고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의치 않은 것도 사실이었고. 근데 다만 이제 아이들이 음악적인 재능이 좀 보였을 때 저희가 한국에 이제 비자무장님 나오게 됐을 때 제가 소속된 선교단체는 이제 예배 음악 찬양을 가르치고 또 이제 훈련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좀 많이 있었거든요. 아. 그런 분들에게 이제 수연이 혹시 이렇게 보컬 레슨을 좀 해줄 수 있는지, 또 찬혁이한테 뭔가 화성학 같은 걸 좀 가르쳐서 도울 수 있는지 좀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포기하기도 했는데 왜요?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놀이 가운데 재밌게 하던 일들이 네. 뭔가 틀을 갖추고 예. 의무화되고 숙제처럼 여겨지게 될 때 이제 일단은 재미를 잃어버리고요. 그럴 수 있죠. 열정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또 또 한편에서는 이 레슨을 도움을 주시던 그런 분들도 오히려 이 레슨이 이 아이한테는 독이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발성이나 독특한 발성들이 오히려 이런 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훼손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창의적으로 울퉁불퉁하던 걸 잘 다듬어서 틀 안에 꾹 집어넣으려고 하는 데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 훼손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봐주셨어요. 아니 근데 전문 작곡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이 음표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럼 기록을 못하면 나중에 그걸 칠 수도 없고 수연 씨가 악보 보면서 부를 수도 없을 텐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두 아이가 보통 음악을 기록하는 방법은요. 찬혁이는 계속해서 머릿속에 뭔가 이 악상이나 음이나 가사들이 떠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할 때 그걸 캐치해서 바로 불러줘서 그걸 수연이가 다 암기를 해요. 아,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혁이는 때로는 그걸 어떻게 만든지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수연이가 암기력이 참 좋아요. 그래서 수연이가 이 노래는 오빠가 이렇게 불렀어라고 불러주면서 그걸 이제 녹음을 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홈캠으로 녹화를 해놓기도 하고 하면서 기록을 했죠. 세상에. 그렇게 해서라도 오히려 정규교육의 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차피 시작도 자연스러웠으니 계속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해라. 이렇게 풀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들으면서 만약 한국에서 한국교육 받으면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했다면 아버님께서 이렇게 대범해지실 수 있었을까? 마음껏 놀아라 얘들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심심할 때까지 해. 이럴 수 있었을까? 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성장 과정에서도 좀 굴곡이 좀 있고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저도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독학도 하면서 제가 배워야 될 것도 배워오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그 신앙을 통해서 제가 열심을 가지고 일하려고 했던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도 경험했었기 때문에 굳이 아이들이 대학이 필수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아, 한국에 있을 때도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이 원치 않는다면 대학을 꼭 가지 않아도 돼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 했었고요. 제 아내와 저도 서로 약속하기를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말자.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데 사교육 시키거나 학원에 보내는 일을 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제는 아이가 자기를 학원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왜 그랬더니 친구들이 학교를 끝나면 친구들이 다 학원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에 가면은 같이 놀 친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아이들은 무슨 학원 가는데 나만 놀이터에서 흡하고 있으니까 저도 아빠 학원 나도 좀 보내주세요. 친구들 있는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게 한국의 현실이죠. 그러면 찬혁이 수연이는 오히려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이제 아이들 따라 학원 가고 학교 학원 그냥 그렇게 자랐겠네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학원을 막 보내려고는 안 했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원하면 한 군데 정도는 학원을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원한다면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 몽골로 가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시작한 홈스쿨링이고 그러다 또 홈스쿨링도 잘 안 돼서 마음껏 얘들아 놀아봐라 이렇게 된 거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에 있을 때보다 이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셈이 됐네요. 네, 제가 만들어준 건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상황처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서 제가 가진 어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교훈들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을 또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봐. 뭐 심심할 때까지 놀아봐 하면서도 아버님께서 의외로 엄격했던 규칙도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한국 가요를 못 듣게 하셨어요. 네. 왜요? 한국 가요를 못 듣게 한 건 한국에서부터도 그랬고요.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 뭐 유치원 이런 데 다니게 됐을 때 가끔 이제 재롱잔치 같은 걸 하잖아요. 예. 거기면 너무 아이들이 예쁘고 또 잘하는 것 같으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영상을 찍어놓고 저도 계속 듣다 보는데 나중에는 아이들 춤새만 보여줬던 것이 가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가 저희 아이한테는 아이의 나이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좀 선정적인 내용들, 좀 이런 것들, 좀 성적인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노래와 가사에 맞춰서 그 춤을 추는 아이의 모습이 왠지 좀 불편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돼서 노래를 듣는 내용들도 그 당시에 좋은 노래들도 있었지만 좀 아이들이 선호하고 또래 아이들 듣는 노래들이 그렇게 그 나이답지 않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듣는 것들, 보는 것들이 우리의 자아를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에 맞는 것들 선택하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면서 가요 금지령을 몇 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찬혁 씨의 가사를 보면 네. 진짜 기발해요. 네. 뭐 다리꼬지마 라면인 건가. 저는 뭐 200% 뭐 다 보면 야 너무 기발하고 네. 귀에 쏙쏙 꽂히고 그런 기발하고 창의적인 가사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뭐 지금 이제 돌아보면은 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찬혁이가 기질적으로 관찰력이 참 남다른 것 같긴 합니다. 주변에서 관찰력 있고 또 그 안에 그 마음속에 숨겨진 장난기, 끼가 있어서 그것도 좀 비틀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하고 그 즐겁게 하는 걸 통해서 또 허를 찌르는 걸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는 것, 주목받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한 것을 좀 거부하는. 그리고 칭찬해주면 더 흥이 나서 더 그렇죠. 잘하고.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춘기를 통과하고 홈스쿨이라는 과정 안에서 제가 그걸 억누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 책 이야기도 제가 어느 기사에서 읽었는데 어렸을 적부터 아버님이 출판사 다니셨기 때문에 책을 굉장히 많이 그냥 놓고 사셨고 그걸 좀 많이 읽었다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한국에 살 때는요. 네.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정기구독 그때도 이미 아이들에서 막 주중에 며칠씩 몇 권씩 이제 구독하는 것처럼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네. 그건 아마 아내가 적극적으로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책을 많이 어렸을 적부터 그 당시에는 읽었군요. 찬혁이가 특히 책 읽는 거 좋아했고 수연이한테 책 읽어주는 것도 좋아했죠. 좋아했고. 자, 두 번째 원칙은 성형수술은 안 하는 걸로 약속을 하셨어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뭐 외모 컴플렉스가 너무 심하거나 외모 때문에 너무 위축될 때는 성형수술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갖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찬혁이나 수연 씨는 뭐 외모적으로 전혀 컴플렉스라든지 그런 게 없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건 사실 제가 이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가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이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물론 저 자신도 성장기에서는 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사춘기 때. 한 번도 칭찬받은 적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신앙 안에서 자라고 이제 알게 된 것들이 사람이 보는 어떤 시선 또는 그런 미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모습이 가장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동의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의 어려움 그리고 또 우리 아이니까 그 누구 어떤 아이들도 더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너 참 이쁘다. 이쁘다. 너 코도 이쁘고 그렇죠. 눈도 매력적이고. 네. 그
우리 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예쁘다 하는 거 있잖아요. 코 높고 네네네. 눈 크고 부리부리하고 쌍꺼풀 싹 지고 네. 사실 찬혁 씨나 수현 씨가 그 기준에서 뭐 코가 높고 그런 네.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지만 맞습니다. 이쁘다 멋있다 네. 멋있다. 저희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희들은 세상 기적인 기준에선 너희들이 못난이일 수 있다. 못생긴 것이 있는데 분명하고 또 변치 않는 것은 엄마 아빠의 기준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들은 너희 둘이다. 그래서 수연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코가 좀 낮은 게 컴플렉스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어릴 때니까 더 사실 그 코가 그래서 더 사랑스럽고 독특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너의 가장 독특한 그 아름다움, 네. 것은 네 코야. 네 코의 가장 특징적인 거야라고 이제 칭찬을 해주셨죠. 어렸을 적부터 예. 지금은 이제 너무도 유명한 스타가 됐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제 TV 출연도 많이 하고 화면 많이 네. 받아야 되니까 코를 높이는 게 어때라는 유혹을 주변에서 그쪽 네. 비즈니스에서는 네. 할 수도 있거든요. 저 듣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수현 씨 저는 안 건드렸잖아요, 하나도. 네. 그 아이가 어디서든 당당하게 그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그렇고 어디 방송에서도 그렇고 자기는 자기 입모습 이대로 가장 건강하고 예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정말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뿌듯하셨겠어요, 아버님. 예, 근데 뿌듯합니다. 진짜로 수현 씨 코는 세상에 수현 씨밖에 안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굉장히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아이돌들 사이에서 네. 정말 특출납니다. 예. 예, 특별합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거기에 또 하나 방점을 찍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한가인 씨나 전지현 씨의 뭐 고소영 씨 같은 경우 코 위에 점이 있지 않습니까? 수연이한테도 있어요. 자연점 매력 포인트.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금 정리가 좀 되네요. 재능은 심심할 때, 무료할 때, 그래서 주변을 유심히 관찰하고 뭐 가지고 놀 거 없나라고 스스로 막 머리를 굴려서 궁리하게 될 때 발현된다. 예, 창의성이 발휘가 되는 거죠. 발휘된다. 두 번째는 그것을 아이가 꺼내서 보여줄 때 100을 보여줄 수 없을 거예요. 처음부터. 아마 1이나 2 보여줄 때 부모가 흠뻑 칭찬해줘라. 네. 이거밖에, 야, 가서 공부해. 이게 뭐 또 딴 짓이야. 이게 아니라, 야, 너 이거 어떻게 그렸어? 너 이 노래 어떻게 만들었어? 흠뻑 칭찬해줄 것. 이런 지금 것. 하나는 자존감이네요. 자존감. 너는 있는 그대로 너무 아름다워. 매력적이야. 사랑스러워. 이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어렸을 적부터 꾸준히 심어주셨다는 이야기. 네네. 그게 느껴져요. 지금도 찬혁 씨, 수연 씨 보면. 네. 어디서도 주눅 들지 않는 그런 당당함. 네. 성인이 된 후에도 찬혁 씨, 수연 씨 행보는 범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오빠 찬혁 씨 같은 경우에는 신의 한복판에서 뭐 잠옷 입고 앉아 있는 퍼포먼스, 네. 행위 예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이런 걸 하기도 하고. 하여튼 보통의 K-팝 가수들하고는 좀 다른 튀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상당히 긴장하게 되고 걱정 많이 하게 되죠. 저희 뭐 부모라고 저희한테 예고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영상 자료나 매스컴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저희도 이제 경악을 하게 되죠. 도대체 얘는 왜 이럴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정말 이 아이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경우가 너무 많고요. 찬혁 씨 그 행보 보면서, 퍼포먼스 보면서 얘 왜 이러지? 네.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예전과 좀 달라졌던 거는 이 아이는 뭔가 저하고도 다르다. 아빠지만 부모인 저희들하고 정말 확연히 다른 아이고 이 안에 우리가 갖지 못한 어떤 예술성, 뭐 자기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저희는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런 건 분명히 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이면 그 끝이 어디인지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전히 걱정스러운 게 많아요. 악플에 대한 걱정. 어쨌든 내 아이니까 좋은 얘기만 좀 듣기를 바라잖아요. 부모는. 그런 심정에서 늘 안타깝고 조금만 좀
너무 강하지 않게 조금 절제해서 해주면 안 되겠니 부탁도 하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그 끝에서 자기 소신대로 해왔기 때문에 물론 악플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더 지지해주는 확고한 팬층들이 생겼다는 맞아요. 것.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인간 승리를 했구나 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면 지금 K-팝 가수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닌 좀 새길로 살짝 가는 것도 멀리 보면 이게 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믿어주자 이쪽이신 거군요. 네, 이제는 좀 지지해줘야 돼. 이해되지 않지만 좀 아이를 믿고 지지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도 사실은 표현을 하지만 그 걱정은 부모이기 때문에 경험되는 자연스러운 걱정이고 하지만 너를 지지할게라는 얘기해 주니까 이제 찬혁이가 약간 좀 이런 게 좀 달라진 게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 봐 이제 살짝 귀띔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내일은 방송에서 머리를 깎을 텐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전날에. 고맙네요. 예,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2의 악뮤를 꿈꾸는 아이들이 많을 거고 뭐 악뮤처럼 꼭 가수가 되는 게 아니더라도 예술적으로 지금 내재되어 있는 뭔가를 갖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뭔가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 보시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고 그래서 훌륭한 부모님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긴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여느 부모와 평범하게 아이를 대했고 그래서 사실은 실수하고 실패한 경우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끝에서 깨달은 어떤 교훈들 통해서 이제 경험되어진 지금 이제 악뮤를 만든 결과로 나타나긴 했는데 그래서 이런 악뮤 어떻게 하면 악뮤처럼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을 좀 더 믿어보자.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부모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고 더 힘 있다라는 걸 좀 믿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들 안에 무엇이 잠재되어 있는지 어떤 재능이든 지혜가 됐든 그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꺼내볼 기회가 아이들에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꺼낼 수 있는 기회조차 우리가 지금 봉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도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이런 인식들이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다고는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을 위주로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안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열어주고 아이를 지지하고 신뢰를 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아이의 재능이 조금 보였을 때 전문적인 기관에 보낸다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부모의 요구는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 재능 같은 것을 보였을 때는 그 재능을 더 살려주고 싶은 마음에 좀 더 정식으로 훈련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의 경우는 그런 기회를 줬을 때 애들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금방 그걸 눈치챘어요. 이 아이가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스톱을 했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할 때 말씀드린 1년 동안 아이들이 놀게 했지만 그 1년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1년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공부 좀 해볼까 하는 그 시점에 그냥 전혀 의도하지 않게 아이가 뭐 장난스럽게 그것도 놀이 한 부분으로 가져왔던 노래 하나가 지금의 악뮤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그 조급함을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인내가 좀 필요하다. 인내를 하려면 아이를 좀 더 신뢰하는 마음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뭐 훌륭하게 자녀들을 키워내셨지만 이건 참 후회가 된다. 요거는 지금 봤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이 있다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사실 저희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아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저의 약점이 가장 드러났던 시기가 결국은 찬혁의 사춘기였던 거거든요. 이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착각인지 몰랐는데 내가 우리 이제 부부가 낳은 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가 잘 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아이가 나를 닮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온 유아 시기부터 해서 또 저를 닮아온 특성들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반추해서 이 아이들을 훈계하거나 뭔가 가르치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깨달은 건 이 아이는 저하고 전혀 다른 인격체고 전혀 다른 종류의 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오히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나 재능들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자녀는 네. 부모의 미니미가 아니다. 네. 네. 미니어처가 아니다. 네. 그냥 아이는 아이다. 네. 독립적인 인간이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훨씬 편해진다는 거죠. 네네. 나는 어렸을 때 저러지 않았는데 쟤는 왜 저래 이게 아니라. 네네 맞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니 엄마는 순탄하게 다 지내왔는데 너는 왜 그래?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차분하게 참 아버님 말씀 잘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악뮤 천재 뮤지션이라고 불리는 남매 듀오죠. 악뮤의 부모 아버지 이성근 선교사님과 함께 어떻게 아이들을 자유롭고 창의적인 인간으로 뮤지션으로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악뮤 두 분한테 여기 팬 있다고 네. 더 좋은 곡 많이 불러달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 임당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